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한덕수 총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내란죄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도 진행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변론길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도 계속됐는데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월 발표할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는 민간 사절단을 꾸려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본인이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며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진행되는데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와 함께 구속 취소 신문도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에 소요된 34시간 13분 중에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에 앞서 법원은 방문객과 일반 차량의 청사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경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동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 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렇게 오전 형사재판에 이어서 오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데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앞서 잇따라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첫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하루 전 진행된 자신의 탄핵 심판에 나온 한 총리는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법률대리인은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의안 제출이나 의결, 부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0차 변론 증언대에 섭니다.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측이 거듭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추가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군 장성부터 전직 국무위원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증인 신문은 10차 변론을 통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후 진술과 선고만을 남겨두게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탄핵 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의 계엄 방조 의혹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54일 만입니다. 우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규정에도 없는 여야 합의라는 핑계로 대통령 관련 특검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계엄 선포 직전 실체가 없고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며 재판부에 한 총리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엄 방조 사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2월 13일 한동훈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증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도 하루 만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없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고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장 2달 뒤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공백 방지는 명분에 불과할 뿐 사실상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편향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때문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 장악을 위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가 여야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5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서 내란 혐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 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5명에 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변호인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류 물건 수수를 금지한 조치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이들을 법정 등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는데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법에 따라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군사법원과 국방부 등의 결정문을 보낼 전망인데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해당 사안을 공익신고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 공천 전반을 들여다본다며 정치공세용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지 하루밖에 안 지났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사건 이송이 꼬리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며 여전히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창원지검의 수사 발표를 두고도 맹탕이라고 깎아내리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 발표가 정말 과간 아니었습니까? 맹탕도 그런 맹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두고 사법 갑질, 정치 테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연이은 인사권 행사를 정조준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승진은 누가 봐도 용산 작품이라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며 대통령실 추천은 무조건 오케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임기 말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의 활약에 따른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기류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 절반이 찾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는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는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앞서 40여 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이란 평가를 받았던 오세훈 시장의 행사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토론회 주제를 벗어난 현안 질문에 답도 피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높은 지지율은 우리 사회의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가볍게 보는 것 같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선 어떤 의혹은 정당하기도 하다며 이를 가려낼 행정적 책임은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자신은 진영을 떠나 약자를 보살피는 게 첫 번째 직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밑바탕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제가 좌쪽에 있었든 우쪽에 왔었든 간에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6일 SNS를 통해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한동훈 전 대표는 저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380여 쪽 분량의 책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와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탄핵안 표결, 당대표 사퇴까지 2주간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저자 소개에 검사 이력은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본인이 그 당대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한동훈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원 결투 적자는 자신이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계속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데 여당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은 여전히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개별 행보까지 단속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의원들도 사실상 특정 주자 힘 실어주기에 나서면서 물밑 경쟁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정당이 돼야 한다고 한 발언이 당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우클릭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이 대표는 발언 다음 날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원탁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내란 명태균 특검 통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3.1절 공동집회 등에 합의했는데 진보 정당들의 일정 부분 공간을 열어주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에 대비한 야권 통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 성향 야당인 개혁신당의 참여도 요청했지만 개혁신당은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탁회의는 어떤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의 연합체인 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정치 세력, 정당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상속세 손질에 이어 이번엔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한 중도층 확장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비명계는 이 대표 발언을 겨냥해 일제히 비민주적 모력사적 발언이다. 한 번의 선언으로 당의 정체성을 바꿀 순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산 조선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우클릭이 아닌 실사구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보다 앞서 외교 안보 이슈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이 대표가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거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내일은?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계엄 회의에,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던 그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얘기는 국회에서는 간담회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정의해 줄지가 이제 관건이겠고요. 예.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제 지금 그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과 장소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본인이 얘기했던 동선과 국정원이 이번에 CCTV를 그 공개한 것과는 또 예,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예. 이 가장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에 그 프레임이 작용됐던 그 핵심적인 가장 큰 사안이었던 이른바 체포조 그 지시 논란, 명단. 이 논란이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어제 모 종편에 나와가지고 방송하면서 5번째 또 메모를 꺼내들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윤 대통령 측에 집중적인 심리가 있을 것 같고 네. 조지호 전 청장은 아마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마 그 시간대별로 대통령 체포 지시에 대한 확인을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건강상 이유로 3번째 불출석 사유 서낸 조지호 경찰청장 결국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네요. 헌법재판소에서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반드시 청취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인장을 발부를 했는데 본인도 강제 구인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하고 협의하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게 더 낫다. 예. 이런 판단으로 기울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예.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지호 전 청장이 그 주목받는 이유는 어쨌든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예. 어쨌든 의원들 체포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내용이 같았다라는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마찬가지로 홍장원 차장하고 마찬가지로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받았고 처음에 없었던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다시 연락이 와서 한동훈 대표도 추가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조지호 청장의 그 검찰에서의 진술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어쨌든 국회에서 경력 철수 지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철수했다. 이건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병력을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 철수를 지시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결국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걸 예. 추정케 하는 그런 진술이어서 헌재에서 내일 조지호 청장의 진술이 주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지호 청장의 증언은 결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까지 요청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까지 그 다른 지휘관들의 진술도 예. 초기와는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 초기에는 굉장히 좀 경랑 속으로 쓸려가는 과정에서 진술들이 조금 압박에 의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예. 조금 좀 그 안정되는 상황에서 기억의 재구성도 재구성이지만 여러 가지 당시에 또 혼란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예. 조지호 청장도 다른 지금 군 지휘관들처럼 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진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아하. 조금 여러 가지 그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다시 한번 본인의 그런 입장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또 지금 탄핵 심리에는 또 다른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예. 대통령 측도 함께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무회의에 대해서도요. 절차적 큰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고수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뭐 한 총리는 지금까지 그 검찰 수사만이 아니라 국회 청문특위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국조특위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진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종의 이제 간담회 성격이었다는 예. 거고요. 그렇죠. 또 시종일관이 이제 대통령을 좀 말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끝내 말리지 못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그 탄핵과 관련된 그 헌재 심판 과정에 나와 출석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마찬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본인 탄핵 심판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건지 안 열렸는지는 쟁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존 진술을 특별히 변경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내일도 아마 한덕수 예. 총리는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가 지금 국회 이제 소추인단도 신청을 해서 쌍방 증인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과연 그 제대로 열린 거냐,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 거냐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상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총리로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 총리가 내일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도 주목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한 총리, 그다음 5시에 홍장원 전 차장, 7시에 조지호 청장 순으로 증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늦춰졌냐면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구속 취소 신문까지 그렇죠. 내일 열릴 예정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은 상당히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죠. 내일은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네. 형사재판은 사실 준비에 대한 심리 단계이기 때문에 변론기일 준비이기 때문에 큰 말하자면은 뭐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심판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체포부터 진행돼 왔던 이 모든 일련의 사법 과정들이 정당했느냐. 아마 대통령이 직접 항변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렇게 심리는 출석보다는 준비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정성이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지금 13명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함께 지금 이걸 그러니까 공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방어권도 방어권이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건 하루 그냥 용인해 주면서 예. 다시 다다음 주 정도로 하루 변론기를 별도로 증인 심리를 잡아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예상했습니다만은 헌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조금 빡빡하게 다룬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오전에 시간을 좀 벌어줬고 오후 3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내일 오후에 심리도 심리지만 이 구속적 부심에 대한 그 문제도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문제도 예. 상당 부분 좀 관심을 가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박 의원님. 뭐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마 직접 진술을 하고 항변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자체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할 텐데 통상 구속 적부심이 아닌 예. 구속 취소 청구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래서 전망은 구속 취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예.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가능성이 예. 원천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전례로 봤을 때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도 드물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형사재판 변론 준비 절차는 뭐 당사자가 나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헌법재판소도 오전 내에 충분히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예정대로 다만 시간을 1시간 늦춰서 네.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최후 변론과 선고만을 남겨둔 셈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아마 저도 그렇게 갈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헌재가 하는 걸로 봐서는 추가 증인에 대한 이제 채택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심리에서 그러니까 이 세 분 한덕수, 홍장원, 그다음에 조지호.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유일하게 지금 두 번째 증인으로 보강 이제 증인 채택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다른 뭐 쟁점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측의 대리인단이 굉장히 세게 붙을 경우에 혹시라도 한 번 정도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사안이 별로 없이 아마 이게 이제 내란에 대한 어떤 위헌 여부를 따지는 그런 게 어떤 징계 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최후 변론 정도만 남지 않겠느냐가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예. 2월 말이 어찌되었건 지금 탄핵 심리가 종료될 것 같은데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윤 대통령 측이 34명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현재 2명이 겹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명 정도밖에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헌재가 과연 충실하게 심리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증인 채택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리했느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이제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인가요? 대통령이 아마 어떤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쟁점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시간이 너무 쫓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헌재가 마지막까지 해줘야 할 재판을 공정하게 보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월 중순 정도로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섣부르긴 하지만 결과를 좀 예측한다면 뭐 진영을 떠나서 글쎄요, 저는 어떻게 뭐 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8대 0에 나왔는데 예. 저는 이번에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만장일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뭔가 내부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큰 틀에서의 위헌 여부는 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예.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엇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 대 몇이더라도 어쨌든 만장일치가 아니면은 좀 혼란스럽긴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만장일치 결론에 이를 거라고 보고요. 어느 네. 정도 이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계속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강의 이제 지배적인 심증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선고에 담을지 이런 등등이 이제 남은 이제 숙제일 거고요. 헌재의 그 변론 절차 진행과 관련돼서 계속 공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나 국민의힘이 하면서 일종의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저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하고 이번이 다른 건 전 국민이 윤 대통령의 그런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른바 내란에 이르는 과정, 또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에 불응하는 과정, 그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 다 지켜봤거든요. 예.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식의 이제 그런 뭐 공정성 논란이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장원 차장 진술과 관련된 시비도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그날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화해가지고 다 이제 이참에 잡아들여라. 방첩사 지원해라라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여인영 이 방첩사령관이 전화해서 문제의 명단을 불러준 거니 아니냐. 근데 지금 홍장원 차장만이 아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실제 그런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그런 명단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뭐 동선이 사무실에서 한 거냐, 뭐 마당에서 한 거냐 이런 건 굉장히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저는 시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도 열렸습니다. 예. 뭐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바로 종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지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그 재판관 그 보수로 분류되는 그 재판관 그 이름 생각이 나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왜 이렇게 그 권한쟁의를 빨리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회가 이렇게 그걸 합의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그게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헌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랬다면 최소한 이 한 총리 탄핵에서도 권한쟁의를 가장 우선적으로는 다뤄줬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문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결이 된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 저는 그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그 국회 측은 정당했다. 근데 한덕수 총리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행으로서 얼마큼 인사권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점들도 항변하고 그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저는 그건 팽팽히 맞설 거라고 봐요. 그 나머지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지만 다만 그 이 권한쟁의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왜 국회가 이걸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좀 두고두고 좀 뼈아픈 지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혐의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일단 국회 측에서는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철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된 탄핵 사유는 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그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게 주요 이제 탄핵 사유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이제 여야 합의, 관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야 간에 흔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의 의사가 형성된 걸 합의로 보는 거는 당연히 우리 그 대의제 기관인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거든요. 다수에 의해서 과반 이상의 의결을 얻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그 행정부와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서 좀 과도하고 지나친 주관적인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그걸 이제 임명하지 않고 보류할 그런 권한이 총리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그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그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헌재도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6명 체제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뭐 탄핵 인용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변론을 종결했는데 예. 선고를 언제 할 건가? 예.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 뒤가 되지 않을까. 굳이 이거를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고 예. 마찬가지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선고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뒤로. 그러니까 모든 지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 뒤로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이제 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인용 여부는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저도 윤 대통령보다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이 논란으로 이제 먼저 이제 그 이슈를 집중해 버리면은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헌재 아마 일정이 흐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 사실은 저는 권한쟁의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가 되고 최상목 등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합법이면 합법이대로 불법이면 불법이대로 그건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저도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먼저 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게 권한쟁의도 같이 함께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헌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속도적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장 몸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하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게 우선으로 가는 게 저도 헌재가 지금 취할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자신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뭐 제가 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무슨 다른 뭐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걱정과 우려, 여기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지율 1위는 이제 여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늘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 주최는 나경원 의원이 했고요. 여기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을 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지방 분권 관련한 토론회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 48명인가 제가 모이는 걸 기억하는데 오늘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절반 가까이가 온 겁니다. 108명이니까. 과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기 대선 운운하냐. 탄핵을 기각시키는데 총력을 다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전한길 씨는 아니 부모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왜 제사상 차리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부모가 중증 환자라면은 여러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좋은 일이 있으라고만 예상하지 어렵다면은 한편에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탄핵 기각을 막아야 되는 탄핵 기각을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인용된다 그러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 건 불가역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하느냐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런 좀 플랜 B의 성격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각 후보들이 그러니까 후보군은 아니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행사에 나올 때마다 여권의 저는 쏠림 현상들이 나올 것이고 저는 뭐 다른 분이 나와도 아마 이런 좀 모양새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닌데 비유가 어떨까요? 비유를 처음 듣는 비유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글쎄요, 뭐 최근에 그 신조어 중에 주반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낮에는 반대하지만 밤에는 대선에 준비한다. 그래서 주반야대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장면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문수 장관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조기 대선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인데다가 국무위원인데다가 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의 기대하고는 좀 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이 오늘 이제 참석하는 자리에 저렇게 쉬운 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기류의 한 축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하는 당내 기류의 대표주자로 김문수 장관이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제 막상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저런 흐름이 이어질 건가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현실이 되는 거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르려면 결국에는 이제 확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김문수 장관은 워낙에 이제 뭐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후보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 대한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가 김문수 장관으로 결집되고 있는 거지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지지율 1위를 여러 조사에서 달리고 있는 이제 후보가 참석하는 자리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저렇게 대거 참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첨언 드리면은 정치권의 속성 가운데 지지율이 지지율을 부릅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의 그 눈덩이 효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지금 그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이제 모집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탄력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박 의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거든요. 이렇다면은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지지도로 볼 게 아니라 선호도와 호감도로 저는 봐야 된다는 거, 선행지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주목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중에 이제 설령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원 50과 여론조사 50이 지금 현행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경선 룰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대선 그 당원 50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여론조사 50에서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이냐는 김문수 장관에게 앞으로 지지도와 그러니까 호감도와 선호도를 어떻게 지지도로 연결시키느냐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분이 주목이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틈을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예약 판매 첫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파급력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계엄 선포부터 본인이 당대표 그만두기까지 300시간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비사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대통령과 이제 독대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월 6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 의원총회를 하다가 멈추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훈 그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표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사실상 이제 대통령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또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반발을 불렀는데 이제 그런 내막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 그만둔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씌워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언론 앞에 서고 다시 국민 앞에 등장하게 됐을 때 여론이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또 다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하고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때 63%라는 당원도 그렇고 이제 국민도 그렇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파괴력이 있는 데다가 명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야당 대표보다 더 먼저 이건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가서 그걸 막았거든요. 이건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실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에 나설 때 명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말씀 듣기 전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관련 발언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장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의 대선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야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되고 한동훈의 다음 스텝이 뭐야.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아주 많은 관심들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오늘 인터넷으로 예약 판매가 시작된 거고 일주일 뒤 26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이 출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북 콘서트를 검토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공개 행보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원래는 아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나올 걸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인용이 될지도 안 될지도 불투명한 데다가 만약 된다 그러면 60일밖에 일반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이륙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 몸풀기를 하지 않고 등판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북 콘서트를 그런 이제 현장의 일환으로 아마 삼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좋은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유력 거론되는 이제 주자들 보면은 이른바 이념적 지형과 대중적인 어떤 호감을 놓고 보면은 가장 우측에는 김문수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있고 존칭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오세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끝에는 이제 유승민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아주 포지셔닝이 애매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인의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디에 포지셔닝 할 것인 것과 그럼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어젠다로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이른바 상징 자본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뒤섞여서 가는 이른바 혼재 전략으로 가다 보면은 저는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대중은 다 알아요.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그러니까 북 콘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상징 자본은 무엇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당내 지형은 어떤 포지셔닝화 할 것인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좀 전국 다닌다는 게 본인의 뭐 인지도 조금 올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3월 중순에 만약에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대선까지는 2달이라 그 2달도 길지가 않은 것이 중간에 당 내에서 경선이 또 있어야 될 테고 시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어쨌든 탄핵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아마 국민의힘도 어쨌든 물밑으로는 지금 그의 경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당 사무처나 이런 데서는 4주 이내, 한 달 이내에 당 경선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본선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주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은 바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동안 이제 활동을 쉬고 그 사이에 이제 당내에 뭐 지지도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등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이 본인의 이제 지지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책을 출간하고 또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 만나고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저는 기획을 했고 전략적인 행보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지자들을 만날 거냐.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또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궁금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옳았냐, 뭐 맞았냐. 당시에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의 입장이 맞았나 틀렸냐. 이건 이미 지난 일이 될 겁니다. 한동훈이 제시하는 보수의 비전은 뭐냐. 이게 이제 과제일 텐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뭐 당내에서 그 경선 치르면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보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면 사실은 다시 등장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객관적으로 상황인데 이걸 뚫어낼 힘이 있을까? 그게 이번에 책 안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책이 두 챕터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동훈의 선택이고 계엄이 있던 날 밤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한동훈의 이제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 비전에 뭐가 담겼는지도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친윤과 또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경선 룰이 당원 50에 여론조사 50인데
지금 당이 굉장히 우클릭화돼 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장의 에너지가 보수 우파가 집결하는 광장의 에너지가 국민의힘을 지금 사실상 견인하고 있어요. 근데 정당은 어찌됐건 현실을 먹고 사는 집단이고 그다음에 대권에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많은 사람이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나가서 계엄은 부당했지만 내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형용모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좁혀나갈 것이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와 본인의 상징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이 보여주는 대선이라는 거는 그 이른바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근데 그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정치 이력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체화시켜서 녹여서 꺼내놓을지 그건 한번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상당히 이제 바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도 보수 발언 때문에 당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뭐 이편 저편 할 거 없이 다 연끌해야 된다. 다 막 던지는 겁니다. 쉐쉐 하던 분이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시고 상속세도 얘기하고 막 던지는 거가 보여요. 민주당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에서.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다. 지금까지는 뭐 정책을 통한 우클릭 그랬다면 이제는 당의 정체성까지 조금 이제 재정립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규정이 틀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 그 지형에서 민주당이 진보로 포지셔닝 돼 있는 거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색깔로 보면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유럽 정치 지형하고 비교하면 중도 보수 정당 정도의 포지션에 있는 거는 하긴 했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보수라고 좀 보기 어려운 굉장히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그런 인식을 최근 들어서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비시켜서 합리적 보수 지지층을 좀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원래 그 당의 정체성을 이념의 언어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러니까 이 정당이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지지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이념의 언어로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색깔론에 시달렸던 측면도 있고 또 이념의 언어로 그걸 포장하면 좁아지기 때문에 선거에 대응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어서 이념의 언어를 잘 포장하지 않는데 저렇게 딱 잘라서 우리는 뭐 진보가 아니고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념적으로 그 민주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우클릭 등등의 내용이 뭐냐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철진한 내지는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낙수 효과론이라든지 이거 과거에 다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당들이 주요하게 사용했던 정책 수단들인데 그걸 따라가면서 우클릭 무슨 뭐 확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가져올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면해 있는 리스크가 일종의 그런 어떤 정책의 색깔과 관련된 리스크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렇게 정책의 우클릭은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한 전략이 아닌 것 같은데 다소 좀 전략 그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 보수 정당 여당에서도 지금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의 강령 1호가 민주당은 서민 대중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쭉 내려온 유구한 전통 같은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세입자 아닙니까? 세입자가 당의 오랜 간판과 문패를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입자 맞나요? 세입자죠. 아니 당에 선출된 대표이긴 하지만 연구하진 않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물러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집에 간판과 문패를 다 바꾸겠다고 하면 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들이 바로 반발하는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뭐 중도 보수란 말이 약간 그래 저 정치적으로는 이제 박 의원님 말씀에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힘의 강령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신봉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경제민주화라는 카드를 굉장히 진보 측의 큰 어젠다를 갖고 와서 보수의 간판으로 사용하면서 중도를 견인해 왔어요. 아마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대선이 스타트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대선형 어젠다를 꺼내들고 저렇게 오는 이재명 대표를 자꾸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조급증이라 그러고 외부에서도 믿을 수 없다라는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전략의 오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와중에 오늘 야 5당에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내란 종식과 관련된 원탁회의였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그랬고 같이 참여한 야 4당, 나머지 4당은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조금은 더 이제 진보적인 정당, 소수 정당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이제 왼쪽 공간을 저런 정당들이 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한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배려일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은 없다.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도 된다. 왼쪽은 어차피 다 이제 가둬놓은 고기들이고 가두리 양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바짝 밀고 가겠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근데 이제 왼쪽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이 있으면 저런 무게 중심 이동이 어렵거든요. 왼쪽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나 이제 그런 류의 도전이 없고 저기 모여 있는 정당들은 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선거 연대를 할 게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하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념적 무게중심이나 포지션 이동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론가님 뭐 지금 야권의 주인이 없잖아요. 조국 대표도 지금 전 대표도 지금 그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 공간이 사실 무주공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대주주로서 확고한 기반도 갖고 앞으로 이거는 내가 대선 때 야권 연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공간을 창출해 놓는 거다. 이 선점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쪽 그러니까 야권 연대는 좀 영리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클릭수를 너무 과도하게 이동해 버리면은 정체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과연 잘 조절해낼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 현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말을 무겁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심사숙고 좀 숙성을 시켜서 얘기를 좀 하세요. 예? 불쑥불쑥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께서 서울지검 중앙금 부장검사로 재직 중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이전 직원들을 19개 혐의로 기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19개 전체가 무죄가 났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사관에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사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50차례 압수수색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예요? 이건 말살이에요. 난 거의 당당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였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300조예요. 자, 그리고 일본 출장 갔다 왔었죠? 예, 출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제가 어렵고 금융시장도 요동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 불급한 출장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은 말은 무겁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심사숙고해서 불쑥불쑥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법원은 결심 전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만간 결심 공판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3가지 공소 사실을 나누어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공소 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걸 두고 검찰이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어떤 범위에서 허위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곤혹스럽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는 26일 열리는 결심 공판은 한양대 정준희 교수가 양형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는 등 12.6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사형을 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은 지난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을 당한 지 45년 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5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전가옥 만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건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밤이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사건으로 꼽히는 바로 12.6 사건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던 정황이 있고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유족의 입장입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 사형 집행 45년 만에 법원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과 가혹 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가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과거 기록 등을 재심 사유로 본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방향을 바꾼 12.6 사건과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태가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결과가 나올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인 자동차에 25%, 반도체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 관세가 현실이 되면 자동차 수출액이 연간 9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전방위 통상 압박 속에 최태원 회장 등 민간 경제 사절단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미국 수출 1, 3위 품목으로 지난해 전체 미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동차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미국에서 벌어들였고 반도체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자동차의 관세 25%가 매겨질 경우 연간 수출액이 9조 원 넘게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자동차 업계는 가격 상승, 결국 경쟁력 저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거둔 어떤 전체 수익의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가 사라지는 이런 아주 반도체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 제품 말고는 대체할 수 없어 큰 피해는 없겠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현지 투자 확대와 미국 내 공장을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고비를 넘을 방침입니다. 관건은 관세 부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입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입니다. 정부는 대미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온 사안들에 대해 점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플랫폼 규제 관련 사안 등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은 사절단을 꾸려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의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좀 앞으로 업계들과 좀 위기도 기회도 있죠. 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등 20대 그룹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했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제조 시설 투자 등 협력안을 가지고 이틀간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정책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민간 통상외교에 나선 경제계가 어떤 성과를 들고 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해 전투에 참가할 줄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가기 원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본인이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고령 택시 운전사와 화물차 기사 등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99%에 가까워서 유명무실한 자동문 검사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 운수 종사자 자격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60대 후반 운전자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40여 년간 경력의 버스기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시청역 사고로 촉발된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 버스, 화물기사의 평가를 강화합니다. 매년 100명 중 한두 명만 탈락하던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판정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7개 항목 중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과 도로찾기 등 4개 항목 중 4등급이 2개 이상만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75세 이상은 병원에서 하는 의료적성 검사로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검사에 떨어진 뒤 반복 숙달로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4차부터는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추적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고혈압, 당뇨는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 당뇨, 진단, 우려군은 현재처럼 운전은 할 수 있으나 6개월마다 혈압, 혈당 검사를 제출하도록 하여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하반기엔 시행되도록 남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이자를 낮추어주는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7,000여 가구, 1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건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입 시 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방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재 B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LH 매입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향후 비축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우량 입지의 아파트들을 중점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면 LH가 임대주택이나 기타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당에서 요구한 지방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한시적 완화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4월에서 5월 중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교사가 범행 전 인터넷에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들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0대 교사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A씨가 범행 당일을 포함해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색 시점과 어떤 살인사건을 검색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료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검색 시기와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등 수사 과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계획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병원 진료 기록과 가정, 직장 생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A씨의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에선 사실상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황.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교사 A씨가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경찰의 대면 조사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 집에 점심을 배달하고 운전은 물론 공사 업무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사립학교 교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한 내용인데요. 교육청 감사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 고용노동부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확인 결과 가해자는 학교 이사장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이사장 주거지의 점심 배달부터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 동원까지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 15명, 이들 모두 수시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취재 결과 일부 갑질 사례는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학교 관계자는 이사장이 지시해도 안 될 일을 해당 여성이 지시해 문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고통이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한번 더 보고 뭐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2명으로 구성된 특별 근로감독팀을 학교에 파견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좀 중대하다 싶으면은 형사처벌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뭐가 나온 건 없으니까. 강원교육청 역시 해당 학교법인의 회계, 교무학사, 갑질 여부 등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이번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최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공사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시공사와 하청업체, 인허가 관련 기관 등 9곳에서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리조트 전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희생자 6명 모두 1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됐다며 작업자들의 이동 경로 등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부가 PS룸 배관 주변으로 확인된 만큼 계속해서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는데 거기에 수사에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고. 사고 현장을 살핀 전문가는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화재 초기에 제대로 작동했다면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을 거란 점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할 단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로 캡이 씌워진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단자라고 해서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베이스만 있고 실제로는 감지기는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경찰은 리조트의 사용 승인 이후에도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진 게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면대로 건축됐는지, 인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뒤 수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일부가 입건된 가운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부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 대명동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팀 이름을 바꾸고 독자 행보를 예고한 뉴진스 멤버 측이 어도어와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홍콩 공연이 무산되게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종용했다는 건데 어도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멤버들은 NJG로 새롭게 태어나 다음 달 23일 홍콩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무대에서 처음으로 신곡을 그냥 바로 발표하는 게 어미지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 멤버 측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관계자들에게 친히 전화를 돌려 공연이 무산되게 종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멤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방해하고 고사시킬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도어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방 의장이 일체의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회사가 공연 주최 측에 뉴진스 이름 사용과 어도어를 통한 공연 진행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음악 단체들은 멤버들의 독자 행보를 두고 업계에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멤버 측은 소속 연예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특정 기획사와 연예인의 분쟁이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멤버들은 NJG 새 계정을 통해 매일같이 일상을 공유하면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 7일 멤버들 독자 활동이 가능할지 가려줄 법원의 신문기일을 앞두고 양쪽의 여론전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업무 중 이른바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폭스뉴스의 보수 성향 언론인 숀 해너티가 진행한 머스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머스크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공동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인터뷰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에서 1차 스프링 캠프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부상 선수 없이 1차 캠프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주축 타자인 김도영 선수는 1차 캠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키니와에서 치러질 2차 캠프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김도영 선수의 말 들어보시죠. 일단 타격 쪽에서는 제가 계속 신경 썼던 루틴들을 꾸준히 수행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스러운 캠프가 됐던 것 같고 일단 스타트 자세를 조금 확실히 제 걸로 만든 게 조금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에 정확히 딱 몸이 확실하게 잘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서 할 것 같고 그렇게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오키나와 캠프에서는 그냥 제가 하고자 했던 루틴들을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정관장의 돌풍을 잠재우고 창단 이후 첫 10승을 달성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정관장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남자부 3위 KB손해보험은 4위 우리카드를 세트 점수 3대 1로 꺾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2위 대한항공과의 격차도 승점 2로 좁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가 정규리그 2위를 확정했습니다. BNK는 최하위 하나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72대 57로 크게 이겼습니다. 김소니아는 14점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7개를 기록해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2위로 4강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BNK는 3위 삼성생명을 꺾어야 챔피언 결정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내일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7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며 무척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2도, 대전 3도, 광주 3도에 머물겠고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울릉도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호남 서해안, 휴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